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돌아온 월스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잘 쉬었고요. 다만 그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정성 어리게 작성해 주신 질문, 댓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제가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려주신 중요한 질문들을 좀 간추려서 제가 오늘 스페셜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댓글 남겨주실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월스파 스페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그 중에서 한 5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시장은 뭐니 해도 AI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년과 올해 또 이어지고 있고, 뭐 일부 기관들에서는 앞으로 10년간은 더 AI가 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이 얼마만큼 규모가 되느냐? 2022년 12월에 오픈 AI 챗 GPT가 출시한 이후에 보시다시피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2022년에 나왔고, 그 이후에 23년, 현재가 이제 24년이죠. 그래서 쭉 앞으로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이 연평균 50%의 성장세를 보일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2030년 기준으로는 2천억 달러를 시장이 넘어갈 걸로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역시 엔비디아이고, 엔비디아의 각 그 세그멘트별 매출, 그리고 전체 매출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보이다시피 2023년부터 아주 그냥 드라마틱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실제 이런 부분들이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주가 상승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오는 8월에 실적 발표하는 게 바로 2025년 2분기인데 지금 1분기 실적은 매출이 260억 달러가 나왔거든요. 근데 2분기에 280억 달러, 그리고 3분기에 300억 달러 넘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4분기에 350억 달러 가까이 갈 것 같다. 계속해서 고성장세가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고, 엔비디아에 대한 아주 엄청난 수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뭐 김지혜 님도 주셨고요. 용기는 필요해, 나의 인생에도, 이런 분도 주셨고, 그래서 이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정말 많은 분들이 앞으로 AI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증시에도 결국엔 밀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까지 계속해서 밀었다라고 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어느 그 크리티컬한 포인트에서는 당기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상당히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실적 시즌부터는 기저효과가 낮아질 걸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면 매출의 전분기 전년 대비 증가율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 5월 달에 나온 2025년 회계연도의 1분기 데이터이고, 이게 지금 2분기, 3분기, 4분기입니다. 어떻죠? 보시다시피 큰 산을 하나 그리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런데 매출이 줄어든다는 게 아닙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매출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걸로 시장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다? 기존에 보였던 그런 고성장세가 이제는 약간 주춤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밸류에 대한 얘기도 계속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작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엔비디아의 향후 12개월 선행 PER의 움직임을 보면 작년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뭐냐면 거의 50배까지 갔던 엔비디아의 12개월 선행 PER이 1년 사이에 얼마까지 떨어졌었냐면 작년 연말에 거의 20배 초반까지 떨어졌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고, 그 이후에 주가 상승과 함께 다시금 밸류가 확장되는 국면으로 들어왔죠. 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44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충분히 좀 비교할 만한 벤치마크 대비보다는 좀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에서 상당한 독점력과 지위를 갖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게 지금 돈이 엄청나게 되는 시장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죠. 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플레이어들이 많아질 겁니다. 물론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기존 플레이어들에서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이제 유력한 분들이 바로 엔비디아와 이제 기존에 계속해서 이 메모리 칩 시장에 선도적인 입지를 갖췄던 뭐 AMD나 인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현재 글로벌 전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 뭐 구글도, 알파벳도 마찬가지이고 아마존도 마찬가지이고 알리바바 같은 중국 업체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AI 스타트업, 지금 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에 대한 부분들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신제품이나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경쟁이 과열이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지금 불과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칩을 못 구한 업체들이 정말 발을 동동동 걸렸고 거기에 웃돈을 주면서 이렇게 샀었는데 이제 이런 시장도 어떻게 보면 향후에 수급 균형을 찾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는 과거 사례와도 많이 비교를 합니다. 지금 현재가 AI가 버블이냐 아니냐 저도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게 지나고 보면 버블이었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이제 시스코와 많이 비교를 하는데 뭐 주가의 움직임도 많이 비교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색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연간 GDP가 대략 한 28조 달러 정도가 되니까 그랬을 때 보면 대략 10%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보면 전체 GDP의 한 6%까지 갔다가 이렇게 꼬꾸라지는 이제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는데 과연 엔비디아는 얼마만큼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엔비디아보다 좀 더 시총이 높은 기업들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이 각각의 개별 기업들의 GDP 대비 시총 비중을 한번 따져보더라도 아마 뭐 거의 엔비디아와 비슷한 수준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가총액 1조 달러에서 3조 달러까지 가는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3년에서 4년 정도가 소요됐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는 얼마요? 1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엔비디아의 움직임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앞서 질문을 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엔비디아 말고 시장에 놓고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죠. 지난 100회 특집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S&P 500 내 IT와 반도체 섹터 부분의 시가총액이 S&P 500 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역대 최고 수준에 거의 근접했거나 이미 초과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시장 그 특정 섹터 말고 시장과 시장 또는 지수와 지수를 한번 비교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 1년 내내 이해하고 있는 게 쏠림에 대한 부분들 또는 시장의 상승폭이 좁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S&P 500 지수의 동일 가중과 시가총액 가중 지수를 상대 주가로 한번 비교해보면 지금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소형주의 대표적인 러셀 2000과 그리고 기술 성장주인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비교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보면 닷컴 버블 때보다 더 상대 주가 비율이 내려와 있다. 역대 최저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기술 성장 쪽에는 거의 뭐 올인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약간 위험스럽게 보고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테고리 증시와 관련 그리고 AI와 관련한 내용은 좀 이렇게 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정치적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슈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미국 대선 TV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밤하늘 진 분도 그랬고요.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도넘 마늘님도 질문을 주셨고 뽀미님도 질문을 주셨어요.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6월 27일 날 대선 후보 TV 토론이 있었고 바이든 현 대통령의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 이때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그러니까 승리 가능성이에요. 그런 베팅이 크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민주당은 정말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현 대통령에 대한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 대선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지 뭐 여러 고민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긴 한데 현재 시점에서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올 대선에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지율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TV 토론 이후에 민주당 내 다음 후보군들, 뭐 여기 보시면 카멜라 해리스 지금 현 부통령도 있고요. 여기 개빈 뉴섬이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도 있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배팅이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자, 문제는 뭐예요? 양자 대결을 했을 때 다 뭐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 즉 공화당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이제 TV 토론을 보고 나서 미국인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바이든 현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조금은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표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대선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 또는 내가 투자해야 할 포인트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이든, 트럼프 또는 민주당, 공화당 간의 각 이슈별 또는 세부 쟁점별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제가 꼽았어요. 첫 번째는 감세와 관련한 부분이에요. 바이든 민주당은 증세예요. 공화당은 감세입니다. 자, 그래서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안했던 그 감세 정책이 아마 내년에는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재정 지출이, 정부의 재정 지출이 사상 유례 없는 수준이다. 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던가, 결국엔 정부 입장에서 수입은 세금이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던가, 아니면 더 많은 빚을 지던가에 대한 부분인 건데, 지금 만약에 현재의 예상대로 공화당이 집권을 하는 시나리오가 된다라고 하면 감세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지출을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장기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지금 이전까지 6조 달러의 재정 지출을 한 적이 없는데, 뭐 19년, 20년은 팬데믹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매년 지금 6조 달러에 넘어가고 있고, 여기 2023년, 24년은 추정치입니다. 대략 6,700에서 7조 달러 정도가 될 걸로 보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인데, 이게 이제 10월부터 5월까지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초기 8개월 데이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매년 이렇게 재정 적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미 지금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직전 2개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 적자가 발생을 할 걸로 보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이민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멕시코와 미국 간의 장벽, 국경 장벽을 설치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 그걸 좀 완화시키는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취했었고, 그게 실제로 노동시장에 그대로 이제 유입이 되는 모습들로 나타났었다. 그래서 팬데믹 때 상당히 촘촘했었던, 과열됐었던 노동시장의 수급이 지금은 완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이 바로 이민이다라고 적잖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이거 지금 포리는 이제 이민자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이티브는 이제 미국인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미국 태생의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물론 외국 태생의 근로자들도 일자리 수가 전년 대비로 보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미국 태생의 근로자들보다는 덜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민을 더 옥죄는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공화당이 집권하는 가능성이죠. 그랬을 때는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임금 상승 압력이 높아지겠죠. 지금 임금 상승률이 과거 평균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플레 압력이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고 하면 인플레 압력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또는 이렇게 이민 정책을 좀 더 강하게 해서 임금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 더 발생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연준이 최대 3번에서 5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제 정책별로 어떤 테마 또는 어떤 산업이 수혜를 받을까라고 봤을 때 친환경, 신재생은 어떠냐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구조적으로 각 정당의 노선을 비교해 보면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을 한다면 비중 축소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다른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AI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가 된다고 하면 전력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글로벌 IT 데이터 센터 지출 규모를 한번 살펴보시면 2020년에 약간 좀 주춤하다가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실제 23년에서 24년 넘어오는 시점에서 보면 기존 지출 대비 그 규모 자체가 훨씬 더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뭐냐면 지금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고 있는 이 전력 소비가 가장 높은 데가 이태리거든요. 이런 국가 단위의 전력 소비를 압도한다. 그럼 이게 더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3, 4년 후에는 현재 350테라와트였던 게 한 500테라와트까지 갈 걸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일부 기관에서는 1500테라와트까지도 전력 소비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앞으로 미국 내에 설치될 데이터 센터의 규모입니다. 데이터 센터발 전력 소비가 급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족한 전력을 메이크업 해줄 수 있는 한 방편이 일단은 뭐 신재생 쪽도 있기는 하지만 다른 쪽도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 생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력 인프라 또는 유틸리티 이런 쪽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빌 게이츠가 상당히 집중해서 보고 있는 소형 원자로 이런 쪽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과 관련한 부분도 있기도 했었거든요. 뭐 일단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서 아무튼 원만하게 해결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 이슈이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힘으로 해야지, 내가 그냥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찌됐건 어떤 이유에서건 중동 전쟁과 관련한 뭐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든지 또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뭐 레바논, 물론 이제 헤즈볼라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과 이란, 이런 긴장 관계가 해소가 되는 모습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과거에 이렇게 어떤 중동에서 분쟁이 터졌을 때 발생했었던 유가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거는 일단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물가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은 보시다시피 원유 생산량이 계속해서 사우디를 제치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중동 지정학적 이슈가 해소가 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그만큼 완화가 되긴 하겠지만 이제 그랬을 때 이 오펙이라고 하는 곳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이 사우디의 생산량이 이렇게 유지가 될지 아니면 이렇게 돌아설지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럽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럽.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년 초반에 출범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단일 경제 권역 또는 단일 통화, 여기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결집력이잖아요. 그 결집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시장에는 불안 요인이에요. 리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보면 계속해서 위험 대비 보상에 대한 니즈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독일과 프랑스 간의 10년 국채 수익률의 스프레드가 이렇게 높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는 국가의 부도 위험이죠. CDS 프리미엄도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경제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가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시티에서 나온 유로존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를 보면 계속해서 좀 안 좋은 모습들을 최근 들어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계속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유로존은 정치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도 제가 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개의 카테고리를 해결한 거고요. 자, 이제 저희가 월스파를 통해서 가장 많이 언급을 해드렸던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특히 미국 연준 중심으로 해서 환율과 금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와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들도 있어요. 문석준 님이라든지 저희 월스파 애청자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류진웅 님 같은 부분도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제가 가장 유심히 보고 있는 문구 중에 하나가 통화정책의 누적 효과와 시차입니다. Cumulative Tightening of Monetary Policy라고 하는 부분을 하고요. 이거 이제 더 렉이, 그러니까 시차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경제와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준은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작년 7월에 마지막으로 25bp 인상을 한 이후에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약 20여 년 만에 보고 있는 고금리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고금리가 언제 완화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리스크이자 불확실한 요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장은 연초에 올해 연준이 한 6, 7번 정도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전망을 했었죠.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지난 6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은 올해 한 번만 할 겁니다 라고 점도표에 찍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떻게 그래도 2번은 하겠지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인 거는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간밤에 따끈따끈한 데이터가 나왔어요. 이번 주에 나온 미국 ISM 제조업 서비스 PMI가 상당히 좀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추정치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4월 26일에 대략 3.9% 찍혔고요. 그리고 이제 5월 초 정도에 4.2%까지 갔었는데 지금 1.5%, 1.6%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여기 이렇게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 게 소비인데 소비에 대한 기여도가 계속해서 둔화하면서 현재 시리즈 4월 26일 이후에 가장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달 말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될 텐데 이런 추세다라고 하면 일단 경제의 성장 엔진이 좀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요가 좀 완화되면서 인플레 압력이 낮아질 수 있겠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경제라고 하는 거는 한번 방향을 틀어서 가려고 하는 방향이 정해진다고 하면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관성이나 가속도가 꽤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에서 더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잊고 있었던 단어 리세션에 대한 그런 우려가 커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경제 지표가 전체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앞서 보셨던 것처럼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인데 블룸버그에서 나온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때보다도 더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경기는 이렇게 좀 가파르게 냉각이 되고 있는데 물가 완화도 그만큼 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이 코어 물가거든요. 근원 물가인데 지난달보다는 좀 더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코어 PC인데 요거는 오히려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연준이 안심할 만한 영역까지 들어오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적어도 이 코어 PC가 대략 2.5에서 한 2.8%대까지는 내려와야지만이 연준의 금리나 속도가 더 가파르게 붙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특히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이 각각의 경제 주체한테 미친 영향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부입니다. 이자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작년 10월부터 이번 5월까지 초기 8개월간의 데이터를 연환산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봤을 때 올해 이미 5월달 기준으로 누적 기준으로 순이자 비용이 방위비를 초과했습니다. 순이자 비용이 대략 6천억 달러 정도가 나왔고요. 방위비가 대략 5,600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초과했어요. 이미 초과한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연간으로 보면 지금 순이자 비용은 대략 9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방위비는 대략 한 8,600에서 9천억 달러 정도가 된다. 그리고 재정 지출은 한 6조 7천억 달러에서 7조 달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재정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겠죠. 미국의 신용등급에도 별로 좋지 않을 이슈이죠. 6월 1일 날 S&P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어요. AA에서 AA-로 강등시켰는데 강등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물론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긴 했지만 뭣도 있었죠?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2010년에 기억이 있어요.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었을 때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자, 두 번째는 기업입니다. 지금 기업들도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소기업들의 전체적인 심리를 보면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고금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지금 부담해야 할 이자, 실질금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 고용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고용시장의 냉각도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재무제표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다. 아까 저희가 러셀 2000 이런 거 보기도 했지만 지금 중소형 기업들 중에서 대략 40%에서 50% 정도가 이자도 내지 못할 만큼의 이익을 내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미국 경제의 전체적인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가계입니다. 미국 GDP의 70%는 소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소비의 중심에는 가계, 즉 소비자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속 고금리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대출을 받을 때 내는 이자율이 22%, 역대 최고입니다. 신차 대출 8%, 이것도 역대 최고입니다. 이러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또 하나, 모기지는 어떻죠? 다시 7%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이자 비용의 증가는 가계의 재정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비도 더 똑똑하고 현명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뉴욕연은에서 나온 연체율 데이터인데 이거는 지금 신용카드와 자동차만 기준으로 한 거예요. 보시면 전 연령대 모두 다 아주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을 다 넘어선 연령대가 꽤 많아요. 주력 계층이 뭐 젠지라고 할 수 있는 18세에서 29세 연령층도 마찬가지고요. 30에서 39세 또 마찬가지이고 보시다시피 40에서 49세. 지금 이런 쪽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제의 활동을 또는 소비를 주력 책임지고 있는 연령대인데 여기에 대한 가계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달려왔는데 네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예요. 국내 투자자들이 아무리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정리를 좀 했는데요. 국내 증시하고 좀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은 보고 있다 나를 닉네임이 그렇습니다. 야무지님. 그래서 꿀팁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이 외국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나라 증시의 전체적인 증시가 오르냐 내리느냐의 상관관계를 외국인 수급과 보게 되면 대략 한 0.6에서 0.7 정도의 상관관계가 보이거든요. 오히려 개인은 또 이게 반대입니다. 마이너스거든요, 상관관계가. 그래서 외국인의 역할이 꽤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올해 외국인들이 어디를 가장 많이 샀냐? 결국엔 이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반도체와 밸류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반도체 쪽만 보면은 거의 지금 한 14조 가까이 이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가 한 4, 5조 정도 샀고요. 상사 자본재, 뭐 기계, 은행, 보험 이런 쪽은 올해 연초에 있었던 밸류업과 관련한 모멘텀들이 외국인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보시다시피 특히 이제 6월 이후에 보면 반도체는 더 날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이렇게 플랫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반도체 위주의 플레이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반도체의 전체적인 이익 개선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반도체는 이렇게 올라가죠? 네, 이렇게 이게 수급과 동일하게 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나머지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는 플랫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반도체 내에서도 제가 좀 빅2를 봐야 돼요. 빅2. 빅2는 뭐냐? 바로 이제 삼성이라고 하는 곳, 삼성전자하고요. SK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에 살짝 올랐다가 영업이익 추정치가 현재까지 이렇게 플랫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게 수급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또는 주가 퍼포먼스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연초 이후에 각 업종별 영업이익 추정치가 얼마만큼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틸리티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연초 이후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밑에 보면 반도체, 운송, 운송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지수, 그러니까 해상 운임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도 저희가 좀 같이 체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자동차 이런 수출 부분도 계속해서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총 26개 정도인데 보면 상승하는 것보다 하락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다만 일부 기업 업종은 좀 더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지표가 뭐가 있느냐? 바로 수출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매우 중요한데, 그럼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ICT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누적 수출 금액을 전년 동기 대비 얼마만큼 늘었느냐에 관련한 이제 데이터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보시면 2차 전지 이런 쪽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작년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7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의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실제 2차 전지 비중이 높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계속해서 코스피와 약간 차별화된 주가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반짝반짝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전년 동월 대비로 봤을 때 수출 증가율이 감소한 품목이 요 최근 2, 3개월 동안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덩달아서 앞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유로존의 경기가 약간 꺾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하반기에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워낙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답답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으로도 그대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 저희 10년 동안의 코스피 200의 12개월 선행 PR을 보면 10.5배예요. 10.5배인데 지금 그 10.5배를 한참 하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참 하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전 세계 지수나 뭐 MSCI 전 세계 지수나 선진국 지수나 신흥국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각각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도 보면 선진국은 약 20배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11배이죠. 심지어 신흥국도 13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맞춰 간다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 정도는 더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거잖아요. 이것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 중에 각 지수별 선도 기업이나 섹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냥 딱 꼬집어서 얘기하면 코스피는 일단은 삼성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입니다. 네, 이 두 개가 얼마만큼 살아나느냐가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의 리레이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이거는 기타인데요.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것들을 이제 물어보신 건데, 제가 이제 보통 볼 때 꿀팁 뭐 이런 것 좀 알려달라라고 했는데, 방금 이제 한국 증시 보면서 꿀팁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외국인 수급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수출이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한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저의 데일리 루틴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였거든요.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제가 아침에 저희 유튜브 채널 스마트원이 여기 채널에 모닝 브리핑도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데일리 시황을 작성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한 새벽 2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회사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미국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상황을 보면서 데일리를 작성합니다. 그렇게 작성한 걸 가지고 6시 반에 자료를 발간하고 이제 7시부터 7시 반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 거죠. 모닝 브리핑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오전 오후는 저 나름의 리서치 또는 언론사에서 정말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 전화에 대한 응대라든지 또는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텔레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셨죠?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남겨주신 댓글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월스파 스페셜 정말 알차게 꾸몄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하반기 그리고 좀 더 긴 시계열상의 투자 전략 또는 인사이트를 얻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월스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